옛날 충청도 지방의 어느 고을에 나이 29이 넘도록 시집가지 못한 박숙이라는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는데 키가 웬만한 장정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데다 덩치도 곰같이 크니 웬만한 사내는 우습게 볼 정도였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둥근 얼굴에 볼이 항상 새빨갛게 물들어 있어 어렸을 적부터 동네 개구쟁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혼이 나지 못한 노처녀 중 나이가 가장 많았는데 어느 화창한 봄날 그나마 남아있던 또 한 명의 노처녀이자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능금이 시집을 가면서 이제는 마을의 유일한 노처녀로 남게 되었습니다. 능금아 곱구나. 정말로 고와. 새 신부로 단장한 능금을 보며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능금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처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가 나까지 가버려 너한테 미안하네. 뭔 소리여. 너랑 나랑 같나. 너야 남정네들이 줄을 서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내 사정이 좋지 못해 그런 것이고 나는 뭐 이대로 살다 그냥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이지 뭐. 그녀의 말처럼 자신의 친구인 능금과 그녀가 서 있으면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능금과 달리 박숙이 머리 2개 정도는 더 큰데다 덩치 또한 남정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크니 옷만 바꿔 입었다면 남자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박숙이 너도 왔구먼? 그 순간 한장정이 그녀들 곁으로 다가오더니 박숙에게 아는 체 하였습니다. 그래 왔지. 능금이가 시집 가는 날인데 내가 당연히 와봐야지. 그럼 너는 애들이랑 오기는 어쩌고 혼자 온 거요? 오기야 바딜 나가고 애들은 놀기 바쁘지. 나의 시간을 쪼개서 친구 얼굴 한번 보려고 온 것이고. 능금아 축하한다. 앞으로 잘 살아? 그래 고마워. 길태야. 그나저나 박숙이 너도 이제 그만 시집 가야지. 우리 마을의 원년은 이제 너밖에 안 남았잖아. 길태야. 사내는 어려서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란 길태 란장정이었는데 길태가 박숙에게 콕 집어 아픈 곳을 말하자 능금이 난처한 얼굴로 그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내 걱정 마러 갈 때 되면 가겠지. 아니면 말고. 그래요.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네. 그럼 난 그만 가봐야 쓰겄네. 농사일이 많아서. 길태가 자리를 떠나자 능금이 난처한 얼굴로 박숙을 쳐다보았지만 오히려 그녀는 괜찮다는 듯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구먼. 저런 소리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닌데 뭐. 내 걱정 말고 홀레나 잘 치러. 그래 고마워. 박숙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길태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혀 사정없이 그녀의 속을 들쑤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능금의 혼례식에 들렸던 박숙이 해가 질 무렵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능금의 혼례식은 진작에 끝났지만 심란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혼자 마음을 달래다 집으로 걸어가는 중에 누군가 비틀거리며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박숙이 아니야? 박숙이 어디? 다가온 이는 아침에 만난 길태와 그의 둘도 없는 친구인 복남이었는데 술에 만취하여 붉어진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길태 너는 아까 농사일 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냐? 뭔 술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마신 거요?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 한잔했지. 그나저나 우리 박숙이 이제 외로워서 어쩌냐? 하나뿐인 친구마저 시집 가버려 같이 어울릴 사람도 없고. 어울릴 사람이 왜 없어? 심심하면 우리랑 술이라도 한잔하고 같이 어울리면 되겠구먼. 너그들이 많이 먹긴 했구먼. 일이 정신줄을 놓은 거 보니.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박숙이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그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짓궂게 농을 걸던 그들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걔도 아닌데 왜 이렇게 킁킁거려? 가만히 있어봐. 누구들 딱 걸렸어. 이 냄새. 박숙이 그들에게 지독하게 풍기는 술 냄새 속에서 뭔가 다른 냄새를 맡고는 눈을 찡그리며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들 기방 다녀왔지. 뭔 소리야? 기방이라니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얘가 사람 잡네. 누가 기방을 갔다고 그려 그런 소리를 하덜 말어. 길태와 복남은 술이 번쩍 깨며 박숙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려 했습니다. 이것은 사양 냄새에 분냄새인데 이렇게 값 비싼 것을 쓰는 여인네 중에 너희랑 같이 술 마셔줄 사람은 풍화정에 있는 소월이인가 뭔가 하는 애겠지. 소월이. 도대체 너는 점쟁이도 아닌 것이 진짜 뭘 그렇게 맞춰대냐? 발뺌하려던 두 사람이 소월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얼굴빛까지 싹 바뀌더니 비굴한 표정을 하고 박숙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하듯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수가 그냥 잠깐 들렸다만 왔어. 맞아. 우리 같은 총것들이 무슨 돈으로 기방에서 술을 먹겠냐? 그냥 진짜 앉았다가 바로 일어났네. 잠깐이고 뭐고 니들 마누라는 논일에 밭일에 남의 집 삭바느질까지.
먹고 살겠다고 정신없이 일하는 통의 너구들은 그 비싼 기방에서 기녀하고 술을 마셔. 너희 정신이 가출했나 보네. 정신줄 좀 단단히 붙들고 살아. 그럼 네 말대로 앞으로 단단히 정신줄 붙잡을 테니까 오늘 일은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라. 두 사람이 박숙에게 애원하며 말하자 그녀가 그들에게 다짐을 받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내 입이 움직일 거니까 똑바로 해, 알았어.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알겠구먼. 고맙다, 쑥아. 두 사람이 그녀를 귀신 보듯 쳐다보다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갔고 그녀 역시 쓴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렇듯 박숙의 감이 유난히 발달한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 한 가지 사건을 겪으며 그녀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10살 무렵 여동생과 산에 올라가 뛰어놀다 동생과 깊은 구덩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뱀떼가 사는 소굴이었습니다. 뱀들은 박숙과 동생을 보고 그녀들에게 사납게 덤벼들자 동생을 구덩이 위로 밀어낸 박숙은 뱀떼들에게 사정없이 물려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동생이 울며 마을로 뛰어내려가 어른들을 불러 박숙을 업고 의원에게 데려갔지만 온몸이 퉁퉁 붓고 얼굴이 시퍼렇게 중독된 그녀의 모습을 보고 하루를 넘기기도 힘들 거라며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허나 의원의 말과 다르게 박숙은 사일이 지나도록 숨이 붙어 있었는데 5일째 되던 날 검은 설사와 토를 하고 나더니 얼굴의 혈색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박숙이 의식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보통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양의 밥을 한 번에 먹어치워버렸고 그 이후로도 먹성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마치 걸신이라도 들린 듯 쉬지 않고 먹어대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체질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으니 양볼은 언제나 붉게 물들어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키와 덩치가 웬만한 장정들보다 더 커지자 마을의 장난꾸러기들도 그녀를 함부로 놀리지 못하며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녀가 상념에 빠져 집으로 걸어오고 있을 무렵 집 앞까지 어느덧 가까이 오자 그녀의 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가? 아버지, 그녀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와 몇 명의 포졸들이었는데 포졸들 중 한 명이 그녀를 보더니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마침 딱 만났네. 박숙이 너도 따라와. 사또께서 너도 부르니까 관하러 같이 가자. 관아요. 제가 관아는 왜 가요? 글쎄 가보면 알아. 너랑 너희 아비랑 같이 잡아오라고 하셨으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수가 너 무슨 사고를 친 거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뭔 사고를 쳐요. 박숙은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어 포졸들의 손에 이끌려 관하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또 분부하신 대로 박숙이 부녀를 잡아왔습니다. 관하로 들어서는 박숙 부녀를 보고 아전이 사또를 부르자 사또가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이 박숙이, 네, 사또. 너 올해 나이가 몇이더냐? 제 나이는 갑자기 왜 물으신대요? 어느 안전이라고 어서 대답해 드려라. 뿔퉁하게 대답하는 박숙에게 아전이 눈을 부라리며 다그치자 그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29이요. 29 그 나이가 되도록 뭐 했길래 시집도 못 간 것이냐? 이 고을에서 남은 원년은 너 하나뿐이거늘 이것은 모두 너와 내 애비의 잘못이다. 사또 어찌 시집 못 간 것이 죄가 됩니까? 그래도 사또의 말을 듣던 박숙이 안 그래도 붉은 얼굴이 더욱 붉게 달아오르자 그녀의 아버지는 불안함에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수가 그냥 사또 묻는 말에 고분고분 말려. 박숙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와중에 사또가 그녀의 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라에 가뭄이 들어온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때에 주상전하께서 직접 어명을 내리셨다. 온 나라에 혼인하지 못한 광부와 원녀의 한이 쌓여 음양의 조화가 이롭지 못하니 하늘조차 이에 응의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라. 전국에 있는 광부와 원녀들을 혼인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라는 어명이 내려왔다. 사또의 입에서 나온 말에 박숙뿐 아니라 포졸과 아전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아연실색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여 우리 마을의 유일한 원녀인 박숙이 내가 혼인하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비에게 각각 장 50대씩 내릴 예정이니 혼인을 하던가 장 50대를 맞던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리거라. 숨을 고르며 사또의 말을 듣던 박숙이 화를 버럭내며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나라님 말씀이라도 어찌 갑자기 혼례를 하란 말씀입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보거라. 그리하여 오늘 옆 고을에서 혼인 못한 광부 2명을 불렀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맞선을 보거라. 사또의 말을 들은 박숙과 그녀의 아버지의 표정이 정반대로 나타나니 사또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무엇이 못마땅한지 인상을 찡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내 관직 생활 30년 동안 중매를 서기는 또 처음이니 너 박숙이 오늘 내 짝을 찾는 것이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사또 마침 저기 옵니다요. 그 소리에 모두가 돌아보니 2명의 나이 들어 보이는 장정이 관하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두 장정이 서 있던 박숙과 눈이 마주치더니 인상을 찡그리며 한숨을 내쉬었고 그런 그들을 보던 박숙의 얼굴 역시 불타오르듯 빨개졌습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들 했네. 예. 사또의 환대에도 두 사람의 인상은 펴지지 않았고 그런 그들에게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가? 올해로 40입니다요. 저는 35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이 차는 좀 있지만 마음만 맞는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는가? 세 사람은 서로 인사들 나누시게. 사또가 세 사람에게 인사를 권했지만 세 사람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누구 하나 나서지 않다. 갑자기 가장 나이든 장정이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저는 포기할랍니다. 그 소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확 가라앉았고 옆에서 눈치를 보던 다른 장정 또한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포기할래요. 무엇이야? 왜 그러는 것이냐? 왜 말 한마디 해보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이야?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사또가 놀라 말했습니다. 저도 보는 눈이 있는데 저 처자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 저도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박숙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하더니 더 이상 봐주기 힘들 정도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저런 아저씨들은 싫구만요. 누군 보는 눈도 없는 줄 아나요. 무엇이라? 아니 어린 것이 어른을 몰라보고 어디서 막말이냐? 박숙과 두 장정이 언성을 높이자 한순간에 관아가 시장 바닥처럼 변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사또는 온갖 인상을 찡그리더니 뒷목을 부여잡으며 아전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두야 이봐 아전. 중매고 뭐고 그냥 모두 접어라 접어. 사또가 성을 내는 순간 포졸 하나가 관아로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사또를 보며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 큰일. 큰일 왜 또 또 뭔 일이 났길래 이 난리야. 그것이 흥왕사의 금불상을 도둑 맞았답니다. 뭐 흥왕사의 금불상을 도둑 맞아. 그들이 이렇듯 소란을 떠는 데는 모두 이유가 있었으니 도둑 맞았다는 그 불상은 전대의 임금이 불교에 심취해 흥왕사에 직접 하사하신 불상으로 이 마을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해마다 사람을 보내 제를 올리는 귀한 불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 운도 다 했나 보다. 이방아 일단 저자들을 돌려보내고 박숙이 부녀는 옥에 가두거라. 사또! 사또의 명예 박숙 부녀는 난생 처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박숙은 자신 때문에 옥고를 치르게 된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다. 죄송할 거 없다. 세상 일이 어찌 사람 뜻대로 다 되겠느냐? 부부의 인연도 알고 보면 다연히 닿아야 되는 법이거늘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지. 다정한 아버지의 말을 듣자 그녀는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 더욱 고개를 들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옥에 갇힌 지 한참이 지나 어둠이 내리자 옥문 앞이 갑자기 시끄러워지더니 포졸들이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는 큰 소리쳤습니다. 들어가 얌전히 있거라. 사또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신문이 시작될 것이니. 포졸들이 사내를 옥에 집어넣고 나가자 맞은편에서 그를 뻔히 쳐다보던 박숙을 보고 사내가 사납게 중얼거렸습니다.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느냐? 내 눈 갖고 내가 쳐다보는데 뭐 보태준 거 있남? 박숙이 천연덕스럽게 대꾸하자 사납던 사내의 얼굴에 의외라는 빛이 떠올랐습니다. 아깝구나. 웬만한 사내도 내 눈빛을 마주하면 꼬리를 내리는데 남자로 태어났다면 뭐가 돼도 됐을 것을. 수가 그만 쳐다보거라. 박숙의 아버지가 겁에 질려 그녀에게 말하자 사내는 곧 흥미가 다했다는 듯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깜빡 잠이 든 박숙의 코로 비릿한 향이 들어와 그녀는 잠에서 깨게 되었고 주변을 살펴보자 그녀의 아버지와 감옥을 지키던 포졸이 쓰러져 정신없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시커먼 그림자가 감옥으로 들어오더니 쓰러진 포졸을 흔들어 보고 말했습니다.
약기운이 확실하군. 깊이 잠들었다. 들어온 것은 두 괴한이었는데 그들이 포졸의 품을 뒤지더니 열쇠를 찾아 맞은편 옥에 갇혀있던 사내를 꺼내 들쳐 업고 나가려다 박숙 부녀가 있는 반대편을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저자들은 어찌할까요? 시간이 없다. 어서 큰 형님을 모시고 이곳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 예. 그들이 감옥을 나가고 난 뒤 박숙이 자신의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잠이 얼마나 깊게 들었는지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버지! 그녀가 쓰러져 있던 포졸까지 흔들어 깨워보려 했지만 두 사람은 아무리 소리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교대하러 들어온 포졸에 의해 사내가 탈옥한 것이 발견되었고 관아는 그 일로 발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보통 대담한 놈들이 아닙니다. 번을 서던 포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약을 쓴 게 분명합니다. 약이라! 예, 아무래도 약을 바람에 실어 뿌린 것 같습니다. 번을 서던 포졸과 박숙이 아비 역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예, 헌데 박숙이는 멀쩡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나? 박숙이를 얼른 불러오거라. 사또 앞에 불려온 박숙은 어젯밤 자신이 보았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그런 그녀를 보고 사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 이리 멀쩡한 것이냐? 그거야, 저도 모르지요. 모른다라. 예, 제가 약을 쓴 것도 아닌데 어찌 알겠습니까요? 그래, 그럼 너는 그 자들을 보면 알 수 있겠느냐? 너무 어두워 확실치는 않아도 목소리를 들으면 알 것도 같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도 우리 일을 도와야겠다. 예? 사또는 간밤의 괴한을 본 박숙을 포졸들과 함께 범인들을 잡는 수색에 참여시켰고 다른 고을로 가는 길목을 모두 틀어막고 온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범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늘로 솟은 거야? 땅으로 꺼진 거야? 이 정도 뒤졌으면 뭐라도 나와야 하는데 어찌 일이 뭔지 하나 안 나올 수 있느냐? 그러게 말이네. 네, 포졸 생활 10년 동안 이렇게 귀신같이 없어진 놈들은 또 처음일세. 포졸들과 함께 마을을 뒤지다 쉬던 박숙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번뜩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군데 아직 확인 못한 곳이 있네요. 뭐 그곳이 어딘데? 흥왕사요. 무엇이라? 박숙의 말을 들은 포졸들은 의아해했지만 곧 그녀의 말대로 흥왕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아무리 그놈들이 대범하다고 해도 설마 지들이 도둑질한 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네요. 아저씨들도 보셨잖아요. 관아까지 들어와 자기들 동료를 빼가는 걸. 이자들은 보통간 큰 도둑들이 아니라고요. 세 사람이 말하는 사이 어느새 흥왕사에 도착하였고 그들이 흥왕사 경내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착 가라앉은 것이 평소 불공을 들이기 위해 사람이 빈번히 왕래하던 절간이 새소리만 들릴 뿐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요새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들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거겠지요. 우리가 도둑들 잡는다고 좀 들쑤시고 다녔나요? 순간 안쪽에서 스님이 한 명 나오더니 그들에게 다가와 합장을 하며 인사했습니다. 나무아미 탑을 공무로 바쁘신 포졸나리들께서 무슨 연의로 절까지 다 방문하셨는지요? 그것이 별것 아니고 요새 도둑들이 하도 설치고 다녀서 예방 차원에서 한번 순시나온 것이오. 그냥 한번 둘러보고 갈 테니 스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던 일 있음 계속 보시구려. 그러셨군요. 그럼 천천히 살피다 가시지요. 스님이 그들에게 웃음을 보이며 돌아가자 박숙은 사라진 스님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경내를 살피다 절간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무엇 하나 나오는 것이 없자 절의 뒤쪽을 둘러보다 포졸 하나가 낙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수가 그만하고 관아로 돌아가자. 도둑들이 아무리 대담하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안 온 것 같아. 잠깐만요. 왜 무슨 일이야? 순간 그녀의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코를 실룩거리며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뭐 냄새 뭔 냄새? 분명 냄새가 나는구만요. 뭔 냄새가 난다는 거야? 아무 냄새도 안 나는구먼. 고기 냄새. 어디선가 고기 냄새가 나요. 박숙이 코를 킁킁거리며 어디론가 급히 향하자 두 포졸들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녀의 뒤를 뒤쫓아갔습니다. 박수가 뭔 냄새가 난다길래 그러는 거요? 여기구먼요. 박숙이 가리킨 곳을 보자 잿더미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이 있어 두 포졸이 나무가지를 가져와 그것을 들춰내 보니 먹다 남은 뼈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누가 절간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것이야? 그것도 남은 것을 보니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 먹었네요.
그럼 몇 놈이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확신에 찬 눈빛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박수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대단하구나, 대단해.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예감이 오는 것이 예사롭지 않더만 내 감은 틀리지 않는단 말이지. 말을 하며 들어선 이를 보자 옥에 갇혀있던 사내와 그 뒤로 좀 전에 박숙 일행을 맞이한 중과 또 다른 험악한 인상의 사내까지 3명이 그들 앞으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딱 거기 멈춰. 우리가 누군 줄 알아? 이놈들아, 오늘 아주 제대로 임자 만난 줄 알아. 포졸이 그들에게 큰 소리치며 손에 든 육모 방망이를 내밀었지만 그 모습을 본 사내들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조금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에 쓰는 방망이냐? 그걸로 다듬이질이라도 하려고 그러느냐? 새 도적들은 포졸들의 위협에 굴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농을 주고받으며 그들 앞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박수가. 너는 우리 뒤로 물러나 있다. 기회를 봐서 도망치거라. 우리가 저놈들을 최대한 잡아놓을 테니. 포졸 한 명이 박숙을 걱정하며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도적 둘이 그들 앞으로 걸어와 박숙 일행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만들 해요. 불상을 훔친 것도 모자라 사람까지 해하려고요. 절 안에서 그런 짓을 했다가는 부처님이 노하실 거구만요. 그런 것을 두려워했다면 우리가 어찌 여기 있겠느냐? 얘들아, 해가 지겠다. 어서 이를 마무리 짓자. 예, 형님. 두목의 말에 두 도적이 포졸들에게 덤벼들어 4사람이 서로 엉겨붙어 이놈들 조용하던 이거나 받아라. 절간이 뭐냐, 삽시간에 저거. 병장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거친 고함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처음 팽팽하던 대결은 점차 포졸들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고 박숙은 긴장한 채 그들의 대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도적 하나가 포졸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박숙이 나서며 떨어져 있던 육모 방망이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만하라고요. 더 했다간 나도 참지 않을 거구만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를 어쩌나. 우린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성격인데 덩치 크신 저자는 우리를 어떻게 막으실 생각인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난 한 번도 사람한테는 힘을 써본 적은 없지만 오늘은 있는 힘을 다할 테니까 각오하라고요. 말을 마친 박숙이 도적에게 덤벼들었고 그녀를 비웃던 도적은 박숙이 휘두르는 방망이를 몇 번 막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뭘 처먹었길래 이리 힘이 좋은 것이냐? 이대로 가다간 내가 당하겠다. 막내와 힘을 합치자. 그의 말에 옆에서 포졸과 대결을 하던 다른 도적까지 박숙에게 덤벼들어 2대1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두 도적이 힘을 합쳐 박숙에게 덤벼들었지만 도적 하나와 대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어느새 박숙이 휘두르는 방망이를 감당하기가 힘들어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어느 순간 처음 박숙에게 덤벼들었던 도적이 팔을 부여잡으며 쓰러져 버렸고 지켜만 보던 두목이 앞으로 나서며 놀란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정말 웬만한 사내보다 훨씬 낫구나. 허나 아쉽지만 우리와 엮인 이상 더 봐줄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만들 하고 순순히 죗값을 치르는 게 좋을 것이어요. 충고는 고맙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그만 덤벼라.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서로 무기를 부딪히며 맹렬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막무가내처럼 휘두르는 박숙의 방망이를 막던 두목은 졸개들이 왜 그렇게 그녀에게 당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힘이 이리 세단 말이냐? 박숙과 대결하는 두목은 그녀의 방망이를 막을 때마다 팔부터 몸 전체가 쩌렁쩌렁 올려와 금방이라도 손에 쥐고 있던 무기를 놓칠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 박숙에게 계속해서 밀리던 두목은 더 이상 힘에 부쳐 그녀를 상대할 자신이 없어지자 바닥에 있던 흙을 한 움큼 짚더니 박숙의 얼굴에 뿌리고는 도망을 치려 했습니다. 사내가 돼서 이렇게 비겁한 수를 쓰고 도망치면 안 되지. 고함을 지르며 박숙이 손에 쥐고 있던 육모 방망이를 두목의 등을 향해 집어던지니 방망이는 그대로 그의 등을 후려쳤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둘의 대결을 지켜만 보던 도둑들이 놀라 얼음처럼 굳어져 버렸고 포졸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포승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도적들을 모두 잡은 3사람은 절간을 뒤져 광에 갇혀있던 스님들을 발견하여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3분이 아니었음 큰 화를 당할 뻔하였습니다. 스님들이 3사람을 따라 나와 감사의 인사를 하며 배웅해 주었고
박숙과 포졸들은 도적들을 굴비 엮듯 줄줄이 엮어 저작거리로 나서자 그 광경을 구경하러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박숙 일행은 관아로 의기양양하게 향하자 소식을 들은 사또와 사람들이 관아 앞까지 몰려나와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장하다 박숙이 내가 큰일을 해내었구나. 이런 흉악한 놈들은 옥에 가두거라. 내 놈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질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있거라. 사또의 명예 포졸들이 그들을 옥으로 끌고 가 가둬두었고 사또는 모든 일이 정리되자 옥에 있던 박숙의 아버지를 풀어주고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숙이 너는 보면 볼수록 신기하단 말이야. 뭐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튼 네 덕분에 나도 한숨 놓았다. 그러나 한 가지 해결할 일이 남았지. 얘 또 뭐가 남았다는 것이어요? 뭐긴 뭐야 내 혼사 문제지. 사또, 나도 내 공을 쳐 혼사 문제를 넘기고 싶었지만 주상전하의 어명이라 나도 어쩔 수 없다. 다만 관찰사에게 장계를 써 그 기한을 올해까지만이라도 말미를 달라고 해볼 테니 내가 힘쓸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사또와 말을 마친 박숙이 나오자 초췌한 얼굴의 아버지가 그녀를 보고 반겨왔습니다. 수가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어? 위험하긴요. 그닥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말어. 앞으로 이런 일에는 얼씬도 말어. 알겠어요. 아버지 얼른 집에 가요. 엄마랑 동생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래 어서 집으로 가자. 박숙이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이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마다 그녀에게 대견하다며 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박숙의 아버지는 혼인을 하지 못해 늘 걱정거리였던 자신의 딸이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 젊은이가 등에 보찜을 메고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의 이름은 방이라 했는데 그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주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방이의 천성이 워낙 느긋한 데다 태평해 배만 부르면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이가 어느 마을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논이며 밭이 많은 것이 일할 손도 꽤 필요하겠는데 당분간은 이 마을에서 지내야겠다. 혼잣말을 한방이가 마을로 들어서 어느 정도 걸어가자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이 보여 그곳으로 가 물었습니다. 저기 말씀 좀 여쭐게요. 무슨 일이요? 그것이 혹시 이 마을에서 일꾼을 필요로 하는 집이 있을까요? 방이의 물음에 나이가 제일 있어 보이는 여인이 그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총각이요 보아하니 힘께 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인지 대충은 알아야 알려줄 것 아니요. 아예, 전 그냥 이곳저곳 다니며 품삯이나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 나쁜 사람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셔요. 방이가 순박하게 웃어 보이자 여인은 그런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웃음을 띄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총각이 듬직해 보여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갈래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오른쪽 길을 따라가다 보면 큰 기와 집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집이 과부 마님 혼자 주인으로 계시는 집인데 인심도 좋고 일하는 사람들한텐 품삯도 후하게 쳐주니까 그 집만한 데가 없을 거예요. 아예 감사합니다. 여인에게 꾸벅 인사한 방이가 그녀의 말대로 한참을 걸어가자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나왔습니다. 주인어른 계십니까? 방이가 대문을 두드리고 잠시 기다리자 안에서 누군가 대답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요?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가 나오더니 방이를 보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일꾼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주인 어른을 뵐 수 있을까요? 방이의 말에 중년 남자가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오셨소? 예전 이곳저곳 다니며 남의 집 일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마을에 들어서 만난 아주머니들이 알려주셨습니다. 농사일이든 무슨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할 테니 주인 어른께 말이나 한마디 전해 주십시오. 그의 말을 들은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마침 일손이 부족하니 마님께 얘기를 한번 해주겠소.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년인이 방이를 데리고 안채로 들어가더니 주인을 불렀습니다.
마님 일을 구한다는 총각이 찾아왔는데 한번 나와 보시지요. 그의 부름에 방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나왔는데 그녀를 보고 방이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마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 여인은 30도 안 돼 보이는 젊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할 곳을 찾으신다고요? 네네,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이가 젊은 마님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더듬거리며 대답하자 그녀는 방이의 그런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웃음을 띄우고 말했습니다. 세경은 그동안 일하시던 분들보다는 적지만 일하시는 걸 보며 차츰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일만 시켜주시면 세경이야 얼마가 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처럼 방이에게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 그런 물음은 일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방이를 보고 바로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에서 일하게 된 방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마님이 존경스럽고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마님은 얼굴도 고우신데 마음씨는 더 선녀 같으시단 말이야. 내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 방이는 많은 곳을 다니며 여러 집의 일들을 해보았지만 이번 젊은 마님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후하게 대해주고 인정이 많은 주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젊은 마님은 가족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마을의 가장 큰 부잣집인 최 씨 집안에 시집을 와 그녀가 시집을 온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병에 걸려 세상을 뜬 후에 두 시부모 역시 돌아가셔 막대한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후 여인의 몸으로 홀로 집안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젊은 마님을 두고 주변에서는 그녀에게 흑심을 품은 이들이 여럿 있었으니 그중 이웃 마을에 사는 김부자란 이는 그녀에게 수시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김부자는 이웃 마을에 사는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큰 부자였는데 욕심이 많은 데다 여색까지 밝혀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젊은 과부를 자신의 첩으로 삼아 그녀의 재산까지 모두 빼앗을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최 시부인을 데려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대감만이 몇 번을 물어봐도 매번 거절하니 이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김 부자가 자신의 신복과 음흉한 흉계를 계획하였고 그 후로 얼마 안 가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소문 들었어요? 뭐 무슨 소문? 왜 최 씨 집안의 젊은 과부 마님 집에 밤마다 글쎄 남정네들이 드나든대요. 아이고 망측해라. 설마 일하는 머슴들이 드나드는 거겠지. 그 조신하신 마님이 남자를 들이려고. 아휴 그게 그 마님 방에 새벽마다 남자들이 나오는 것을 몇 명이나 봤대요. 뭐야 그게 정말이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젊은 과부마님의 이야기로 들썩이자 얼마 안 가 이 이야기는 그녀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늘 밝고 온화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던 그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며 바깥 출입조차 삼가하자 집안에서 일하던 일꾼들까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저씨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저렇게 인정 많고 착하신 마님에게 그런 안 좋은 소문이 퍼지다니. 우리가 나서서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아무래도 이대로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 방이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꾸나. 급기야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나서서 소문이 거짓이라고 잠재워 보려 했지만 한번 돌기 시작한 이야기는 점차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 방이가 혼자 마당을 서성이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방이가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 안채에 있는 젊은 마님의 방에서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방이가 잠시 망설이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방이가 부르는 소리에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그치더니 두려움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접니다. 방이입니다. 그 소리에 방문이 열리더니 젊은 마님이 수척한 얼굴로 방이를 쳐다보며 말하였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왜 안 자고 나온 것이냐? 그것이 잠이 안 와 잠깐 바람을 쐬다 울음소리가 들려와 봤습니다요. 마님 무슨 고민이 있으시길래 그리 슬피 우십니까? 내가 알 일이 아니다. 어서 가서 마저 잠이나 자거라. 젊은 마님이 말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방이가 잠시 망설이다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저 마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혹시 요새 도는 소문 때문에 그러신지요? 방이의 물음에 젊은 마님의 얼굴에 흠짓하는 표정이 순간 떠올랐다. 이내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말하였습니다. 그래, 너도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으니 더 숨길 것도 없구나.
방이야, 내 나이가 올해 몇이더냐? 28입니다. 28이라니 이제 보니 나보다 2살이나 어린 동생이었구나. 예, 마님의 말에 방이는 이제야 처음으로 그녀의 나이를 알게 되었고 젊은 마님이 외모보다 더 어려 보이는 것에 놀랐습니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것 때문에 내가 상심에 빠진 것만은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방이의 물음에 젊은 마님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방이의 얼굴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있어 모두가 알게 될 테니 말해주마. 낮에 김부자 집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김부자요. 그래, 너도 그가 누군지는 대충 알고 있겠지. 김부자라는 말에 방이는 그에 대해 들은 안 좋은 이야기가 떠올라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온 네가 그러더구나. 이번 소문은 모두 김부자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예,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래, 김부자는 내가 자신의 소실로 들어오길 원하고 있다. 만약 내가 그의 청을 만들어줄 때는 2번 다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구나. 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김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벌일 위인이야. 그럼 관아에 가서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관아의 현관부터 말단 포졸들까지 김부자에게 뇌물을 안 받은 이가 없구나. 그가 무슨 일을 벌이든 그들은 모두 한통속인 게야.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방법은 내가 사라지거나 그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다. 예, 며칠 내로 김부자가 사람을 보낸다고 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나를 보쌈해 갈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더구나. 이런 나쁜 사람들을 보았나? 젊은 마님의 이야기를 들은 방이가 분해 못 이겨 씩씩대다. 갑자기 무엇인가 떠올라 이야기했습니다. 마님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마님 대신 제가 여장을 하고 있다가 보쌈을 당하겠습니다. 뭐라고 안 된다. 김부자가 자신을 속인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걱정 마십시오. 아무리 김부자라도 야밤에 부녀자를 보쌈에 간 증거가 있으면 함부로 저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는 마님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방이의 말을 듣던 젊은 마님은 그의 말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방이를 위험에 내모는 것 같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님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마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방이의 말에 젊은 마님은 진심으로 감동받아 결국 그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방이를 자신의 방에 들여 맞는 옷을 찾아 입힌 후 여장을 해주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변장하고 이불 속에 누워있으면 그 자들도 감쪽같이 속을 겁니다. 그래야 하는데. 여장한 방이의 모습을 본 젊은 마님은 과연 이것이 잘한 일일까 걱정이 되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날부터 밤마다 방이를 변장시켜 자신의 방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젊은 마님의 집을 넘어드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을 넘더니 망설이지 않고 젊은 마님의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방문을 여는 소리에 방이는 긴장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어서 들쳐매고 나가자고. 그러자고. 그들은 방이를 준비해온 보따리에 넣고 들려다 방이의 무게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잠깐! 아이고 뭐가 이렇게 무거워? 이 사람이 저녁도 안 먹었나?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2사람이 달라붙어 방이를 보자기에 넣어 겨우 들쳐매고 나간 뒤 담벼락을 낑낑대다 겨우 담을 넘었고 그들은 방이의 무게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무슨 여자가 이리 무거워? 그러게나 마린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뚱뚱하지 않은가? 이런 여자가 어디가 좋다고 그 큰 돈을 내고 보쌈을 시키는 게야? 이봐 어서 가자고. 우리야 돈만 받으면 되니 무슨 상관인가? 2사람이 방이를 보쌈에 갈 때 김부자는 자신의 집에서 잠에 들지 않고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그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보쌈을 갔던 이들이 돌아왔다는 소리에 김부자가 황급히 나가보니 마당 한쪽에 커다란 보자기가 땅에 내팽개쳐져 있었고 장정 2명이 숨을 헐떡이며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오면서 별일 없었는가? 별일이야 없었지만 수고비를 더 주셔야겠습니다. 저리 뚱뚱하다는 얘기는 왜 안 하신 겁니까? 아주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최 씨 부인이 뚱뚱하다고? 어찌됐든 다른 이들 눈에 띄지 않게 내가 말한 대로 빨리 옮기도록 하게. 김부자가 그들을 재촉해 방이가 든 보자기를 들쳐업고 별당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그의 하나뿐인 동생의 부인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의 동생은 그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렸는데 어린 신부를 맞아 혼례식을 올렸다. 얼마 안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신부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혼자 별당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가 그녀의 방에 젊은 마님을 보낸 것은 이유가 있었으니 그의 부인이 유난히 성미가 사나워 첩을 한 명 드릴 때마다 김 부자에게 온갖 화를 쏟아내어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그도 자신의 부인이 무서워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녀가 출입하지 않는 동생 부인의 방에 그녀를 잠시 숨기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장정들이 보자기를 들첨해 별당 안에 내려놓고 가자 잠시 뒤에 방문이 열리더니 여인 한 명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갔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그 소리에 보자기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방이가 보자기를 들치며 밖으로 나오자 그 모습을 본 여인이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방이를 보고 질겁을 하며 묻자 방이는 일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 머리를 극적이며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저 그것이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어서요. 분명 최 씨 부인이 온다고 했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사람 부르기 전에 어서 이 방에서 나가세요. 사실대로 말할 테니 잠시만 제 말을 들어보시지요. 방이가 놀란 여인을 진정시키려 젊은 마님이 김 부자의 위협 때문에 자신이 변장을 하고 대신 보쌈되어 온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 부인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인데 최 씨 부인 대신에 보쌈을 당해왔단 말이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이 집을 빠져나가 관아에 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테니 제발 아침이 될 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방이의 말을 들은 여인이 무슨 생각인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을 고민하다 잠시 뒤 방이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사람을 안 부를 테니 대신 댁도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네, 저한테 도와달라고요. 네, 제가 이 집안에서 나갈 수 있게 저를 도와주셔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당신이 하는 일을 저도 도와드릴게요. 네,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방이를 붙잡고 여인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 아침이 밝아오자 새벽녘에 잠깐이나마 잠을 잔 김 부자가 피곤함도 모르고 기분 좋게 아침상을 받고 있을 때 하인이 들어와 큰 소리로 그를 찾았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갑자기 무슨 큰일이 났다는 게야? 그것이 작은 마님에게 어서 가보셔야겠습니다. 무엇이 재수 씨한테? 하인의 말에 놀란 김 부자가 맨발로 뛰쳐나와 별당으로 달려가 보자 방문 앞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는 동생의 부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재수 씨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이오? 그러자 서럽게 통곡하고 있던 어린 과부가 그를 올려다보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분명 최 씨 부인이 온다고 같이 있으라고 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을 하다 말고 젊은 과부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자 김 부자는 답답해하며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누구냐 내 놈은? 아유,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아침 대바람부터 왜 이리 난리들 이래요? 이놈아, 내 놈이 누군데 이 방에서 이렇게 있는 게냐? 김 부자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보자 있어야 할 최 씨 부인은 보이지 않고 방이가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는 척했습니다. 거참 자기가 잡아와 놓고 자꾸 왜 여기 있냐고 물으면 어떻게 한대요? 뭐라고 누가 누굴 잡아와? 누가 잡았는지 나야 모르고 대감마님께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영몸이 안 좋네요. 난 더 쉬어야 하니까 시끄럽게들 하지 마시고 다들 나가 보셔요. 뭐야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못하느냐 어서 이놈을 잡아다 내쫓지 않고. 김 부자가 노발대발하며 소리치자 하인들이 달려와 방 안에 있던 방이를 끌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두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여봐라 일단 저놈을 잡아다 멍석에 말아 혼부터 내주거라. 잠깐. 김 부자의 말에 하인들이 방이를 끌고 나가려 할 때 방이가 소리를 치며 하인들을 힘으로 떼어놓고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가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네 방네 소문내고 관아에도 고할 테니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뭐라고 이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딴 소리를 하는 것이냐 여봐라. 잠깐만요. 아주버님. 김 부자가 하인들을 부르려 하자 이번에는 젊은 과부가 나서며 그를 말리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라도 나는 날에는 저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뿐더러 가문을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진정하시지요.
그녀까지 이렇게 나오자 김부자도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냐? 우리 집안이 아주 개망신을 당하게 생겼구나. 김부자가 주저앉아 한참을 한탄하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방이와 조용한 방 안에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내가 최 씨 부인 집에서 일하는 모습이라고. 네. 김부자는 간밤에 보쌈에 온 사람이 최 씨 부인이 아니라 그녀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고 그 머슴이 자신의 재수 씨와 동침했다는 사실을 알자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그래, 내 돌리지 않고 바로 말하마. 이 일을 덮으려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대감님이 일이 나오시니 저도 바로 말씀드리지요. 그래, 말해보거라.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마님한테 찝적대지 마시고. 뭐 찝적?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집에 젊은 과부 마님을 내보내주시면 제가 거둬드리지요. 뭐야,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네. 젊은 과부 마님이 이 집에 계속 계셔봤자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요. 사람들에게는 친정으로 보내셨다 하시고 저와 조용히 떠나게 해주시지요. 허! 방이의 말에 김부자는 가슴만 두들기며 어찌할 줄 몰라하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두워질 쯤 김부자의 집에서 2명이 조용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이와 젊은 과부였는데 두 사람은 김부자가 아무도 모르게 내보내 늦은 시간에 그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기 일단 해가 졌으니 저희 마님 집에 가셨다. 내일 아침 길을 떠나시지요. 네. 방이의 말에 젊은 과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최 씨 부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최 씨 부인은 방이가 걱정돼 밥도 거르고 하루 종일 그를 기다리다 문 밖에서 방이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맨발로 나가 보았습니다. 마님. 방이야, 그래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더냐? 최 씨 부인이 방이의 뒤를 따라온 젊은 과부를 보고 묻자 방이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지니 들어가서 말씀드리지요. 그래,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세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방이가 김부자의 집에서 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고 최 씨 부인은 진심으로 방이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방이야, 내가 큰일을 하였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내 한 몸 어찌 될지 생각만 해도 겁이 난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린 과부가 방이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은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인이 아니셨다면 저는 평생을 그 감옥 같은 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했던가 최 씨 부인은 자신보다 어린 과부가 안쓰러워 보여 그녀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 앞으로는 동생이라 부를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집에 있고 싶은 만큼 편히 지내다 가. 말씀만이라도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오래 있었다간 아주버님께 그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면 큰 낭패를 겪을 거예요. 저 때문에 언니와 은인께 폐를 끼칠 순 없어요. 걱정 마. 방이야, 내가 없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해 둔 일이 있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님? 방이가 궁금해하며 최 씨 부인에게 묻자 그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이 마을을 떠날 생각이다. 그리고 말을 하던 최 씨 부인이 자세를 바꿔 앉더니 방이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너의 아내로 맞아주겠니? 네, 마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방이가 기겁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옆에 있던 어린 과부 역시 방이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은인, 저 역시 은인을 평생 지아비로 모시고 싶습니다. 부디 저도 받아주시지요. 아니, 다들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셔요? 저 같은 놈이 어떻게 마님들을 아내로 맞을 수 있습니까? 은인께서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더는 저희의 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시지요. 네. 방이는 그녀들의 말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거듭되는 두 사람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부부의 연을 맺고 얼마 후에 최 씨 부인은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해 세 사람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영조 임금 때 대제하까지 벼슬을 지낸 이광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가에 태어나 일찍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 여러 관직을 지내며 승승장구하였고 영조 임금 시절 이인자가 난을 일으키자 전라 관찰사에 임명되어 난을 토벌하여 영조의 신임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이광덕이 암행어사에 임명되어
함흥으로 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방 수령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하여 변장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함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령들 또한 장사꾼이나 거린으로 모두 변장을 한 채 함흥에 미리 잠입시킨 후 그는 시종 한 명만을 대동한 채 거짓 차림으로 변장하고 함흥에 잠입하여 며칠 동안 관내를 샅샅이 조사하였습니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이광덕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는데도 함흥에는 이미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암행을 하며 조사하려던 그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변장까지 하고 누구도 모르게 움직였는데 어디서 비밀이 새어나간 것이야. 송구합니다, 나리. 사령들은 모두 몸가짐을 조심하였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저희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광덕이 불같이 분노하며 사령들을 추궁하였지만 충직한 그들 중 누구도 이광덕의 명을 어긴 이가 나오지 않자 그는 결국 암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흥부의 비리를 아무도 모르게 조사하려 했는데 모든 계획이 틀어졌구나. 누군가 내가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일부러 소문낸 것이 틀림이 없다. 결국 이광덕은 암행하며 관리들의 비리를 캐려던 것을 포기하고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 함흥부 관하로 찾아갔습니다. 이때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에 이미 관하에서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이광덕이 관하의 부사와 아전들을 모두 불러 모아 모든 서류들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함흥부 관리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탓에 어떠한 비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광덕이 모든 조사를 마친 후 함흥부 아전들을 불러 모아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엄한 벌을 내릴 것이니 이실 짓고 말하거라. 이광덕의 엄한 추궁의 아전들이 억울하다는 듯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고을에 파다하게 난 소문을 들었을 뿐 누구도 어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요. 그들의 말에 이광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함흥 판관에게 소문의 진원지를 밝히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함흥 판관이 관하의 포줄들을 모두 거드리고 나가 함흥 일대를 샅샅이 조사한 끝에 며칠이 지나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사날이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이 아이 입에서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아전 한 명이 댕기 머리를 한 깜찍한 여자아이를 가리키며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이광덕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냐? 이광덕이 어린 아이를 쳐다보다 한심하다는 듯 말하자 말을 한 아전이 나서며 재차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기루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인데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기가 될 아이가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하의 모든 인원이 나가 며칠 동안 샅샅이 뒤져본 바 이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전의 말에 이광덕은 엄한 눈길로 어린 여자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헌데 이광덕의 눈길을 받으면서도 이 아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차분히 자신을 바라보자 이광덕은 문득 호기심이 들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어찌 알았느냐? 그의 물음에 아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집이 동네 길가에 있었는데 하루는 마당에서 밖을 내다보니 거지 2명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헌데 2사람 중 1명이 옷차림은 분명 거지처럼 입고 있었지만 손이 너무도 희고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볼수록 거지의 손이 어찌 저리 희고 깨끗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계속 쳐다보니 다른 거지가 자신이 입던 옷을 벗어 깨끗이 털어 손이 흰 거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태도가 너무나 공손의 동무가 아니라 마치 주인에게 대하는 아랫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2사람이 가고 난 뒤에 소녀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손이 흰 거지는 진짜 거지가 아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변장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거지로 변장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자 어사가 암행을 하기 위해 변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른들에게 암행어사가 나타났다고 말한 것이 저도 모르게 소문이 되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던 이광덕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총명함에 탐복하고 말았습니다. 대단하구나. 다 큰 어른들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어린 내가 한눈에 알아보고 내 정체까지도 알아차리다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광덕이 어린 소녀를 칭찬하며 묻자 아이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가련이라 하옵니다.
가련이라 너의 총명함과 재지가 글 공부한 양반집 자제들보다 더 뛰어나구나. 이광덕은 어린 소녀를 흐뭇한 눈길로 쳐다보다 하인에게 지필묵을 가져오라 명하고 시 한 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광덕이 시를 쓰는 동안 어린 소녀는 그 모습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시를 다 쓴 이광덕이 자신이 쓴 시를 낮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린 아이의 재주가 총명하니 문사라 부를 만하고 오경이 아리따우니 한떨기 꽃과 같구나. 아직은 봉우리가 열리지 않았으나 만개하면 관복의 진랑이 되리라. 진랑이란 송도삼절로 알려진 황진이를 말하는 것이었고 어린아이의 재지가 장차 황진이 못지 않을 것이라 예견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광덕은 자신이 지은 시를 가련에게 넘겨주자 아이는 그것을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주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든 가련이 소중히 품속에 간직하더니 이광덕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사나리 나리께서 주신 시문을 정표로 간직하겠사옵니다. 정표라니. 이광덕이 가련의 당돌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찌 다 큰 어른들이 주고받는 정표라는 것을 아느냐. 그는 가련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 어이가 없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표란 다 큰 어른들이 정인과 주고받는 것이다. 말을 한 이광덕이 웃음을 터뜨리자 주변에 있는 아전들과 함흥판관까지 크게 웃었습니다. 나리 소녀는 정표로 알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가련이 다른 이들을 개의치 않고 다시 말하자 이광덕이 짐짓 엄한 눈을 하고 아이에게 꾸짖듯 말했습니다. 어허 당돌하구나. 아직 어린아이가 어찌 어른들 흉내를 내려 하느냐. 그만 물러가거라. 이광덕의 엄한 꾸짖음에도 가련의 표정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에게 고개를 숙이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일이 지나고 이광덕은 함흥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갔고 어린 가련과의 일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 일한 시간이 흐르고 이광덕은 여러 벼슬을 지내다 반대파였던 소론에 의해 탄핵을 받아 함흥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조정과 임금을 위해 모든 걸 다했지만 귀양을 와 외로운 형편에 놓이자 울적하고 괴로운 심정의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농가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유배된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집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가둬두었던 위리안치의 형을 받아 좁은 집안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좁은 초가집에서 홀로 있어야만 했던 이광덕은 쓰린 마음을 달래려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 이광덕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노랫소리를 들은 이광덕이 의아한 생각에 문을 열고 나가보자 노랫소리는 뚝 멈추었고 사방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누가 이 늦은 시간에 노래를 부른단 말인가. 이상한 일이로군. 이상하게 여긴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런 일은 이후로도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노래 소리에 그가 노래를 부르는 이를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 누구도 찾지 못하자 이광덕은 귀신의 장난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에 그의 집 밖에서 그를 감시하는 포졸들에게 이 일을 말하고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실실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광덕을 살피러 아전 한 명이 그의 처소를 방문하자 이광덕이 그를 붙잡고 말하였습니다. 자네도 이야기 들었겠지. 내 처소 주변에 밤이면 여인의 노래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아, 그 얘기야 들었습죠. 이광덕의 이야기를 들은 아전이 아는 사실이 있는지 쭈뼛거리며 대답하자 그가 얼굴을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밤이 되면 내 처소로 와 노래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두 번 다시 이 근처에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 하게. 이광덕이 단호하게 말하자 아전은 쭈뼛거리기만 할 뿐 뭐라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이광덕이 심란한 마음을 달래려 마당에 나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그의 집 담벼락 옆에 나타났습니다. 나리. 그 소리에 이광덕이 흠칫 놀라 쳐다보자 웬 여인이 달빛을 받으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길래 이 늦은 밤 남의 처소를 기웃거리는 것이냐. 사람이면 앞으로 나서고 귀신이면 썩 물러가라. 이광덕이 소리치자 여인이 앞으로 한 발짝 나서며 그 모습이 달빛에 나타나 보니 그 자태가 보기 힘들 정도로 꽃같이 아름답고 고와
이광덕이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리 소인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몇십 년 전 나리께서 직접 시문을 내려주셨던 가련이옵니다. 가련이라고? 내 함흥에서 나리의 정체를 밝혔던 어린 소녀를 나리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시는지요? 그러고 보니 이제야 기억이 나는구나. 내가 그때 그 아이란 말이냐. 그제야 이광덕은 옛일이 기억이 나 놀란 눈으로 여인을 쳐다보자 예전에 그 어린 소녀는 어디 가고 성숙한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련의 모습을 보며 그는 가슴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고 가볍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헌데 그대가 이곳까지는 어인 일인가? 소인은 그날부터 언제고 나리를 다시 볼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나리께서 이곳에 유배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달려오고 싶었지만 감히 나리께 폐를 끼칠까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밤이 되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가련은 어린 시절 만났던 이광덕의 당당하면서도 정의로운 모습에 반해 평생 동안 마음속으로 그만을 그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출신 때문에 성장한 후 기녀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에 홀린 사대부와 관리들의 숱한 유혹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이광덕만을 생각하며 정조를 지켜왔습니다. 아니, 수십 년 전의 일을 갖고 지금까지 마음에 새겨왔다니.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그리했단 말인가?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리 한 사람만을 모시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나리를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너의 말만이라도 감사하다만 나는 죄인의 몸이라 여인을 가까이 둘 수 없다. 가련을 바라보는 이광덕은 가슴이 뛰며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는 죄인의 몸으로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데다 누구와도 접촉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청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몇십 년의 세월도 기다렸는데 몇 해를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나리의 죄가 풀릴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가련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이광덕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가련은 자신의 말대로 그날 이후로 이광덕이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정성껏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고 이광덕은 가련의 정성은 고마웠으나 젊고 아름다운 그녀가 자신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몇 번이고 출가할 것을 권했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절개를 지키며 이광덕을 위해 모든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주고받고 마음만을 나눴을 뿐 손을 잡거나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고 오직 마음만으로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련은 이광덕을 위해 가끔 제갈 공명의 출사표를 노래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애절하여 그녀가 노래를 할 때는 그 노래를 듣기 위해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련의 노래에 맞춰 이광덕은 귀양 올 때 가지고 온 퉁소를 꺼내 그녀의 노래에 맞춰 부르니 그들의 연주와 노래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애틋하고 기이한 사랑이 계속되다 시간이 한참이 지난 후 가련이 그토록 바라던 이광덕의 죄가 사면되어 귀양사리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광덕이 귀양에서 풀린 뒤 가련과 두 사람은 몇 년 만에야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체온을 느낄 수 있었고 이광덕은 한양으로 떠나기 전 가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한양으로 올라간 뒤 벼슬에서 물러나 너를 부를 것이니 그때까지만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거라. 내 얼마가 되었던 나리가 저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광덕은 유배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녀와 같이 한양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가련 역시 법에 따라 한양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다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또 다시 떨어져 서로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게 되자 가련은 떠나는 이광덕의 모습을 보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눈물로 그를 배웅하였고 이광덕 역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놓으며 몇 번이나 뒤돌아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가련에게 믿지 못할 소식이 전해졌으니 이광덕이 한양에 올라가 중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다는 믿지 못할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련은 슬픔에 젖어 이광덕의 제사상을 차려놓고 소복을 입은 뒤 그의 제사를 지내다 예전에 그의 앞에서 불렀던 출사표를 애끓는 마음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안가 가련은 슬픔에 잠겨있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함흥 사람들은 가련을 불쌍하게 여겨 장사 지내주었으니 그녀의 묘를 산이 아닌 함흥에서 한양을 오다니는 큰 길가 옆에 써주어 그녀가 사후에도 이광덕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그곳에다 묘를 써준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인물인 이광덕과 가련의 이야기로 몇 가지 부분은 각색된 부분이 있으니 감안하고 봐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주 오랜 옛날 글 공부만 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선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혼인을 하고 두 아이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돈벌이는커녕 매일 글만 읽는 능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선비의 식구들이 먹고 사는 것은 그의 부인이 남의 집일을 도와주며 품삯을 받아 겨우 배만 굶지 않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다 어느 한 해에는 가뭄이 들어 온 마을의 사람들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선비의 집 역시 남들 못지않게 어려워져 아이들까지 밥을 굶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선비의 오래된 친구가 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이게 얼마만인가? 그러게 마지막으로 본 지가 벌써 10년은 더 된 것 같구만. 이선비를 방문한 친구는 진처사란 이로 어렸을 적부터 동문수학하던 사이였는데 그는 총명한 머리에 뛰어난 학문을 지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의 염증을 느끼고 산으로 들어가 자신만의 공부를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과거는 보지 않는 겐가? 그것이 몇 해 전에 한 번 본 후로는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있네. 나의 학문의 뜻을 버렸다지만 자네는 글을 읽는 선비로 관직에 나가 뜻을 펴봐야 하는데 어째서 과거를 보지 않는 겐가? 진처사의 물음에 이선비의 얼굴에 침울한 표정이 떠오르더니 말하였습니다. 학문을 익혀 과거를 본다 한들 시험관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합격은 꿈도 못 꾸는 지경이네. 헌의 말은 대충 들었지만 조정이 그 지경에까지 썩었다니. 말도 말게 흉년이 들어 조정에서 보낸 구휼미조차 지방 관리들이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세상이니 관직에 나가봤자 탐관 오리의 수발만 들어야 하는데 출사한들 무엇하겠나? 백성들은 한 끼조차 먹지 못해 고통을 받는 이때 조정의 관리들이 자기들 이속만 챙기다니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만. 두 사람이 어두운 얼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방문이 열리더니 이선비의 부인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차린 게 변변치 않지만 식사라도 하시지요. 이선비의 부인이 내민 밥상을 보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누런 죽에 간장 하나만 달랑 있어. 진처사는 그것을 보며 이선비의 살림이 어렵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선비의 아이들 역시 문 밖에서 방 안에 들고 들어온 상을 힐끗거리며 쳐다보는 것이 몇 끼는 굶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처사가 숟가락을 들어 죽을 몇 숟가락 떠먹더니 수저를 내려놓고 상을 물렸습니다. 아니 왜 더 드시지 않는 겐가? 음식이 거칠어 입에 맞지 않는 건가? 아닐세. 자네 집에 오기 전에 내 끼니는 이미 채워 배가 부르구만. 진처사의 말에 이선비는 그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일부러 음식을 남겼다는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조차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 이선비는 미안한 마음에 진처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진처사는 그런 친구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 자네에게 한 가지 보여줄 것이 있네. 보여줄 것이라 그것이 뭔가? 그 전에 물이나 한 접시 떠다 주시게. 진처사의 말에 이선비가 나가 물을 한 접시 떠오자 그는 자신의 짐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잠시 후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닭을 한 마리 그려 이선비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니 자네가 언제 그림을 배운 겐가? 자넨 몰랐겠지만 난 어려서부터 줄곧 그림을 그려왔다네. 어디 봐줄 만한가? 봐줄 만한 정도가 아니라 화공이 그린 그림이라 해도 믿겠구만. 그럼 되었네. 이선비의 말처럼 진처사가 그린 닭은 어찌나 생생한지 금방이라도 그림에서 뛰쳐나올 듯이 보였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는 이선비에게 진처사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자네 지금부터 이 그림에 대해 한 가지를 알려줄 테니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혹시 이 그림을 다른 이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되네. 아시겠는가? 이 사람 무슨 일인데 이리 심각하게 이야기하나? 잘 보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게. 진처사가 말을 끝내고 방에 있던 담뱃대로 그림 속 닭의 부리를 톡톡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났는데 그림 속에서 쌀알이 쏟아져 나오더니 곧 한 사발이나 되는 쌀들이 수북히 쌓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림 속에서 쌀이 나오다니.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일은 자네 외에 자네 가족도 몰라야 하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루에 딱 한 번, 한 사발 정도의 쌀만 받아야 하네. 만약 더 욕심을 내 쌀을 얻으려 했다가는 큰 화가 자네를 덮칠 테니 내 말을 반드시 명심하시게.
진처사는 이선비에게 몇 번이나 당부를 한 후 길을 떠났고 그가 남겨놓은 쌀을 가지고 이선비의 식구들은 그날 저녁 따뜻한 밥을 지어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선비는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이 없을 때 그림 속 닭을 두들겨 얻은 쌀을 가지고 끼니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의 부인이 쌀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해하며 물어볼 때마다 이선비는 친구의 당부가 생각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선비의 가족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 매일같이 쌀밥을 배불리 먹자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좋아했지만 그의 부인은 날이 갈수록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쌀을 얻은 거야? 생전 일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분명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거야. 어느 날 이선비의 부인은 아이들이 모두 놀러 나가자 자신도 남의 집일을 도와주러 나간다 거짓말을 하고는 집을 나가는 척하다 조용히 다시 돌아와 방문의 구멍을 내 이선비를 훔쳐보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이선비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림 속에 닭의 부리를 툭툭 쳐서 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생각에 흐뭇한 마음에 빠져 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의 부인이 그를 보고 소리쳐 놀라 자빠져 버렸습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이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분명 그림에서 쌀이 나온 것이죠. 아니 일이 있어 나간다고 하더니 왜 다시 돌아온 것이오?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내가 지금 본 게 정말 맞아요. 이 그림에서 쌀들이 나온 게 맞냐고요. 그것이 참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이선비는 부인이 모든 것을 봐버려 그녀에게 더 이상 둘러대지 못하고 진처사가 그림을 그려주게 된 일부터 떠나며 당부한 이야기들까지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보물이 있다니. 이 그림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야 있지만 절대 욕심내지 마시오. 진처사 그 친구의 말처럼 하루에 쌀 한 사발 이상은 절대로 더 얻으려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아이들은 물론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아시겠소? 물론이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셔요. 그 이후로 이선비의 집은 더 이상 배를 굽는 일 없이 그림에서 나오는 쌀로 매일 배불리 먹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선비 역시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그림을 남겨준 친구에게 고마워하며 그가 남긴 당부를 지켜나갔지만 그의 부인은 시간이 지나자 점차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발이나 두 사발이나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조금 더 받는다고 무슨 큰일이야 생기겠어? 급기야 그녀는 이선비 모르게 매일 쌀 한 사발을 더 받아내기 시작하였고 그것들을 갖다 장에 내다 팔기까지 해 그녀의 주머니는 날이 지날수록 두둑해져 갔습니다. 그때 관아의 곳간에서는 쌀이 조금씩 사라져 도둑이 든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조금씩 사라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양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없어지자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무엇이라 쌀이 또 한가마나 없어졌다는 것이냐? 예. 그것이 매일 조금씩 없어지다 요 사이 그 양이 부쩍 늘었습니다. 보초는 세워두었던 것이냐? 밤새 포졸들이 돌아가며 번을 섰는데 어떻게 곳간으로 들어와 쌀을 가져갔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요. 도대체 어떤 놈이 아무도 모르게 훔쳐간단 말이냐? 쌀에 발이 달려쳐 혼자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관아에 있는 이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썼지만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지라 이선비의 부인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어느 날 몰래 쌀을 받아내다 외출하고 돌아오는 이선비에게 딱 들키고 말았습니다. 부인 이게 다 무엇이오? 아이고 깜짝이야. 내 묻지 않았어. 이 많은 쌀들은 설마 내가 없을 때 이 쌀들을 다 얻어낸 것이오. 그것이 앞으로 아이들을 서당에도 보내고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쌀을 얻어내었지요. 이게 조금이여 도대체 몇 번을 더 얻어낸 것이오? 그게 한 대여섯 번. 이선비는 부인의 말에 놀라 말문이 막혀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집 앞에서 돌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쌀이 이곳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서 이 집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선비 부부가 나가보자 포졸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치며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남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오? 이선비가 자신의 집에 들이닥친 포졸들을 보고 놀라 묻고 있을 때 포졸 하나가 방 안을 쳐다보고 소리쳤습니다. 사또 방 안에 쌀 있습니다. 어디냐 그것이? 여기입니다요. 여기. 순식간에 포졸들이 방 안에 있던 쌀들을 찾아내었고
이선비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놈이 감히 겁도 없이 관아의 물건을 훔쳐내다니 여봐라. 당장 이놈을 잡아다 관아로 끌고 가거라. 사또, 그것이 아니라 제 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선비가 뭐라고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밧줄로 꽁꽁 묶고 끌고 나갔고 그 모습을 본 이선비의 부인은 눈물로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또, 이 사람은 도둑질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정을 봐주십시오. 이선비의 부인이 아무리 사정해도 포졸들은 이선비를 모질게 잡아왔고 그녀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한편 관아에 끌려온 이선비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지만 그의 말을 들은 사또는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보았나?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것이냐? 정말입니다, 사또. 저는 제 친구가 그려준 그림을 통해서 쌀을 얻은 것이지 한 번도 관아에 들어가 쌀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그래도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여봐라. 이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곤장을 매우 쳐라. 사또 정말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선비가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사또는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곤장을 맞은 그는 관아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사또 앞에 불려나온 이선비는 다시 한 번 사실을 말하였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매질에 그는 결국 거짓으로 자신이 관아에 들어와 쌀을 훔쳤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선비라는 자가 겁도 없이 관아에 들어 쌀을 훔쳐가다니. 내 놈을 중벌로 처리할 것이니 저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졸지에 이선비는 감옥에 갇힌 채로 자신에게 내려진 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고 그의 가족은 다시 배를 굽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선비의 부인은 남편이 중형을 받을 거라는 소식에 놀라 자리에 누워버린 후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누군가 집에 찾아와 이선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비 안에 있는가? 누구세요? 그녀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내다보자 이선비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던 진처사가 그의 집 앞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처사님. 그를 보고 이선비의 부인이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자 진처사는 대번에 큰 병고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오, 부인? 그것이 남편이 관아에 잡혀갔어요. 이선비의 부인은 진처사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는 그 말을 다 듣고 이선비의 부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선비는 제가 무슨 수를 내서라도 꼭 구해올 테니 부인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주셔야 하오. 제가요, 뭘 하면 되나요? 진처사는 그녀에게 짐을 싼 후 아이들과 몸을 피하게 한 뒤에 관아로가 자신이 이선비의 죄를 밝히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사또 만나기를 청하였습니다. 진처사가 관아로 들어가 처참한 몰골로 끌려 나온 이선비를 보고 걱정하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 괜찮은가? 자네가 와주었군. 이선비는 진처사를 보고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의 모습을 본 진처사는 친구를 돕기 위해 한 일이 이런 지경에까지 되어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자가 쌀을 훔치는 걸 도왔단 말이냐? 사또가 나와 두 사람을 보고 묻자 진처사가 똑바로 그를 보며 당당히 말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오. 내가 그린 그림으로 쌀을 얻은 것이지. 이 친구가 결코 관아에 들어와 쌀을 훔쳐간 것이 아니오. 이런 정신 나간 작자들을 보았나? 여봐라, 더 들을 것도 없다. 저자도 잡아다 곤장을 치고 감옥에 같이 쳐넣어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그를 잡으려 하자 진처사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잠깐, 나를 벌하는 것은 내 재주를 본 뒤에도 늦지 않으니 일단 내가 그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오. 아니, 저놈이. 진처사가 당당히 나서자 사또는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 그의 말을 한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거짓이라면 나를 능멸한 죄까지 도해. 중형을 면치 못할 테니 각오하고 있거라. 걱정 말고 잘 보고 있으시오. 말을 마친 진처사가 자신의 보찜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쳐다보는 가운데 진처사가 그림을 그린 지 한참이 지나자 그림이 완성되었는데 그림이 이전에 그린 것과는 다르게 강물을 떠다니는 배 한 척이 그려져 있어 그것을 본 이선비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보게 이것은 지난번에 그린 그림이 아니지 않나? 놀라지 말고 내 손을 꼭 잡으시게. 진처사가 말을 하고 이선비의 손을 잡자 두 사람이 순식간에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관아에서 깜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또 갑자기 두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당황하며 어찌할 줄 모를 때 사또가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놈이 무슨 요망한 술수를 썼어도 멀리 도망가진 못했을 것이다. 모두 나가 주변을 샅샅이 뒤져라. 사또의 외침에 관하여 포졸들이 모두 몰려나가 두 사람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들을 찾지 못하고 허탕만 치다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시간 그림 속으로 들어간 이선비와 진처사는 강물 위에서 진짜 배를 타고 어디론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너무 놀라지 마시게. 상황이 급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술수를 쓴 것뿐이니. 자네 그동안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한 것인가? 그 얘기는 천천히 하고 잠깐 들릴 곳이 있네. 진처사가 배를 이끌고 중간에 포구에 들리자 그곳에는 놀랍게도 이선비의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저는 진처사님 말만 듣고 따랐을 뿐이에요. 갈 길이 바쁘니 모두 올라타시오.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앞으로 갈 곳은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만든 곳이네. 자네도 가보면 마음에 꼭 들을 걸세. 이선비의 가족들이 모두 배에 올라타자 배는 출발하였고 며칠이 걸려 한참 만에야 배에서 내린 그들은 어느 섬에 도착해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관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다 먹을 것이 풍족해 이선비의 가족들은 이곳에서 걱정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가족들은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이 섬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